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고객분 중에 아파트 투자를 하셔가지고 건물 사러 오셨어요. 아직은 미비하지만 건물을 사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제가 유튜브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 드렸고, 왜냐면은 오동엽TV를 보시는 구독자분들하고 많은 부분들이 겹쳐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출연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30대 아기 엄마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얼굴은 가려야 되겠다, 비밀스러운 여자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가려드리기로 약속하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얼굴이 궁금하다, 상당히 미인이신데 감사합니다. 가렸으니까. 고객님은 금수저 출신이세요? 금수저 출신은 절대 아니죠. 그냥 아닌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다. 흙수저 출신이세요? 흙수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물고 태어나신 거예요? 수저를 물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수저를 물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30대 직장인으로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특출나다고 할 만큼 이뤄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도 않고 지금은 되게 평범한 30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대표님, 제가 꼬마 빌딩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살 수 있어요.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오동엽. 일단은 사셔야지 제가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딴 부동산 가서 사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오동엽 대표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만세! 있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직장인 하시는 분이 어떻게 꼬마 빌딩까지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거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얘기 한번 하고요. 물려받은 재산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하고 무슨 빌딩을 어떻게 사실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맞벌이신가요? 아니요, 외발입니다. 고객님이 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분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분이 갑자기 부럽지? 혹시 남편분이 샀다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남편이 지금 내릴 셔터가 없어요. 맞다, 그렇구나. 예. 남편은 지금 학생이고요. 육아를 같이 하느라고. 육아 대지라고 그러나요? 신랑이 육아를 전담하면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육아 전담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코로나 덕분에 본인도 학교를 안 가고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원격으로 그렇죠. 수업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결혼 언제 하셨죠? 저희 2012년도에 했어요. 자, 이제 호구조사 들어갑니다. 그때 결혼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신혼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만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둘 다 직장인이었고 같은 회사에 경기 남부권에서 시시구나. 직장 시시. 예, 맞아요. 일하러 하니까 못 맞았네. 하란 일은 안 하고 서로 연애지만 했네. 그때 이제 결혼할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각자 모은 돈 그리고 부모님께 조금씩 받고 해서 2억 정도를 모았었고요. 좋은 직장 다니셨나 봐요. 그래도 큰 직장. 이게 대감집 높고. 대감집은 예. 그래도 적지 않았고 예. 과소비를 하진 않아서 잘 모았다. 예. 그러면 결혼할 때는 뭐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아니면 자가?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경제 개념이 없어서 저희는 그때 샀습니다. 12년도에? 네. 그러니까 불행이지, 불행이. 저희가 뭘 잘 해서 샀다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경제적인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희 이모님이세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아닌데 운 좋게 직업이 선생님이셔서 지역을 거쳐간 곳이 반포, 과천, 분당이셨어요. 좀 약간 가격 많이 오르고 또 그래서 복부인데 많이 사는 예. 그런 동네에 선생님을 가셨으니까 그래도 집을 살 거면 지금 집값이 많이 싸니 너네가 이 돈으로는 절대 원래는 분당을 못 들어올 가격이다. 근데 지금은 살 수 있어.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분당 정자동에 18평 소형 아파트를 2억 6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신혼부부 2명이 살기에는 18평이면 됐죠? 예, 충분했어요. 너무 넓으면 숨막꼭질하게 됐어요. 예, 맞아요. 집이 좁다 보니까 그 나름의 장점이 있었고 18평이면 사실 신혼부부 살기엔 정말 완벽했다고 그쵸. 봐요. 그래서 집을 매수하게 됐어요.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쭉 지내시다가 그럼 어떻게 됐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조언을 얻어서 싸게는 샀는데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매도를 돈 3억에 매도를 했어요. 혹시 많이 안 남긴 거네?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도 한 1,5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그럼 본전에 판 거네. 예, 그렇죠. 이 바보! 고객님 바보?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저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아주 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 전화? 왜 그랬냐면
단돈 3억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팔았잖아요. 그리고선 전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른 그거 팔고 그 돈 가지고 전세 예. 들어갔어, 딴 지역에. 예, 살다 보니까 이제 출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랑은 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게 되고 자산이 줄어들었죠. 버는 돈은 줄어들었어. 왜냐면 남편이 그만뒀으니까. 저도 육아휴직을 했으니까. 육아휴직 했으니까, 수입이 없었죠. 그 전세금이 2억 3천이었기 때문에 남는 돈이 좀 있으니까. 매도하고 남은 돈에서 전세금 빠지고 남는 거 가지고 그냥 생활하셨네. 예, 그렇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판 게 2015년 초였어요. 막 올라가려고. 잠깐만, 15년 초면은 14년 말부터 서서히 거래되기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가격이 오르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응. 사장님이 초 단위로 전화해서 팔라고 할 때는 하는 것이 아니다. 쟤도 전화와, 얘도 전화와, 네. 저 사람도 전화와 이러면은 이건 파는 게 아니야. 네, 근데 저는 몰랐기 때문에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계속 자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2017년 초에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나 예전에 살던 그 신혼집이 다 있나 하면서 검색을 해보게 됐어요. 그 집이 이미 4억에 실거래가 되고 4억 1천, 2천, 3천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나는 자산이 줄었는데 저 집은 계속 올랐네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이 집이 이 가격이면 잘 파는 거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때 당시 최고가 찍었어. 네, 맞아요. 그 최고가야? 당시에는 그게 최고가였어요. 제가 판 게 나름에.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이 계속 오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017년 봄쯤부터 이 남는 돈을 쓰면은 안 되겠다.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해야겠다. 그렇게 느끼고 분양권을 준비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전화 위복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때 후회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었다. 그럼요. 그때 안 팔고 계속 거기 있었으면은 지금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다. 예,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집을 안 팔았다면 물론 자산 가치가 올랐겠지만 그걸 팔고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공부를 함으로써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분양금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집을 판 지 얼마 안 돼서 무주택 기간이 짧더라고요. 공공주택을 우선 넣을 수 없구나. 그 가점이 떨어지니까 안 가점도 되니까. 그렇고 3년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네, 공공분양. 그럼 민간 분양에서도 점이 낮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분양권을 사보자. 시흥에 분양권을 처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정집 주변에 그 인근이어가지고 인근에, 아는 동네부터. 아는 동. 역시 부동산 핵심은 아는 동네부터. 예. 제가 전혀 모르는 동네를 사기에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은 조건이 두 개였어요. 내가 알면서 투자를 실패하더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동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분양권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걔도 실패했어요. 왜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손해를 한 30만 원 보고 팔았습니다. 그 시기에 손해보는 게 용한 시기인데 손해보고 싶어도 손해볼 수 없는 시기인데요. 예. 15년도면은. 17년. 17년. 예. 17년도면 더더욱 더하죠. 17년도에. 예. 왜 그랬냐면 송도에 어떤 단지에 분양을 넣었는데 당첨이 됩니다. 졸지에 이분양권자가 됐죠. 네. 송도랑 시흥 두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그 욕심이 막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딱 파리대책 터지면서 조정지역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분양권 개수도 원래 인당 2개까지 됐는데 가구당 2개로 바뀌어버렸어요. 좋으니까 묶어놓은 것 같은 거. 당첨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붙는. 이게 규제 속에 기회가 있다. 그렇죠. 뭔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규제를 하겠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규제하는 거 보니까 오르니까 규제했겠지. 난 근데 쫓아가는 거야, 그런 지역을. 그렇죠. 동부권이건 서부권이건 리딩을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쪽에서는 광명이 리딩 단지였기 때문에 가까운 광명 쪽. 광명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시흥 분양권을 손해보고 판 이유가 때마침 첫 번째 16구역이 분양을 했어요. 첫 번째다 보니까 미분양이 났어요. 당첨이 됐죠. 3개. 욕심도 많아. 욕심이라기보단 운이 좋았어요. 그때 많은 운이 터졌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되게 쉬워 보였지만 그 당시 그 분양권 3개가 미분양을 가서 당첨되던 그날이 저희 신랑이 공부하던 시험에서 떨어진 발표를 남겼어요. 불합격 발표. 예, 그래서 기분이 정말 안 좋은 상태로 같이 갔는데 당첨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려면
비조정 분양권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급하게 파느라 음. 시흥 분양권을 약간 손해를 보고 팔았다. 근데 그거 손해봤지만 강령 잡아가지고 더 올랐어.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죠. 부동산은 바꿔야지. 그냥은 안 판다 내가. 음. 왜냐면 첫 번째 분당집을 그냥 팔았더니 손해본 걸 느꼈고 다른 걸로 바꾸면서 팔 때가 아니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 분양권이라던가 주택을 좋은 데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송도도 저가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좀 더 좋은 게 당첨이 또 됐거든요. 그럼 계속 이 시흥에서 강명으로 송도로 하면서 계속 분양권을 계속 사고 팔고 하신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저희 가정이 때문에 어디 한 곳을 딱 정착해서 살기에 약간 리스크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학교를 지방으로 합격하게 되면 그 동네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등등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분양권 전매되는 곳이나 전매가 안 되는 곳에 가서 이제 분양권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두 분의 투자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30대 때 저희가 제일 생각했던 투자는 사실 우리 자신한테 투자를 하자는 거였어요. 내 가치를 먼저 레벨업을 시킬 수 있게끔 하자. 좀 더 많은 공부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네. 뭐 건강도 유지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죠. 그때는 제일 먼저 따지게 된 게 내가 뭘 해야 나의 삶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저도 부동산을 공부하는 그렇죠. 계기가 됐고요. 어쨌든 예전에는 빚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양권 투자하려고 하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빚을 체감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했다기보단 제 나름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 사는 빚은 괜찮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많은 그 유혹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처럼 이제 10년이 돼서 많이 낡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데다 투자한다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이 차가 못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잘 굴러가는데. 예. 자산을 뭔가 사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에 한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데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현금이 없다 보면 급하게 팔더라고요. 그쵸. 예. 아까도 이제 시행급 팔아가지고 예. 강릉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여유가 있어야 투자해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영끌이라고 하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은 꼭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돈을 번다라는 게 돈 있는 분들은 그게 급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네, 그냥 있는 거고 예. 돈이 없는 분들은 그 돈을 계속 뿌리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일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 돈을 빼서 이거 써야 되잖아요. 투자라는 게 딱 잡아놓고 이렇게 멍 때리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멍을 못 때리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예. 저도 그래요. 조급하게 되면 자꾸 이걸 사고 팔게 되고 큰 돈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못 팔게 해줬기 때문에 예. 예. 나는 저거에서 팔고 싶은데 아마 팔았을 거예요. 법으로 막아놔서 예. 못 팔어. 예, 못 팔아. 못 팔어. 예. 강제로 멍 때리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느꼈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좀 급해요? 예, 급해요. 지금 주식 투자도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까먹었어요. 지금은 적금 붙듯이 사고 있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좀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러분 지금 부동산 전문 채널 오동엽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부동산 전문 채널. 이어서 꼬마 배팅을 사면은 부자가 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꼬마 빌딩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의 목표 중에 하나고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그냥 나 죽을 때 내 명의로 돼 있는 자산의 죽을 가격이 때? 쌍문서의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100억. 10년 후에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보시죠. 그때는 과연 100억일까요? 한 200억, 300억, 400억에서 쭉쭉 올라가서 아마 1000억 얘기하실걸요? 고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두둥! 자산과 월 현금 흐름이 모두 만족이 돼야 진짜 부자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자산이 30억인데 예를 들어 근데 월 소득은 500만 원이야. 그럼 과연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야. 강남 아파트 지금 30억이니까 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억이야. 예, 빚도 없어. 빚도 없어. 그냥 30억 다 그냥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갖고 있어. 네. 근데 소득은 한 달에 소득은 뭐 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들어와. 연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60대, 70대면 그나마 안 돼. 저희 같은 일반 30대 30대 면, 기준으로, 예, 30대 기준으로 자녀도 둘이나 있고 생활을 이제 막 해야 되는 앞으로 더 소비가 늘어날 계획인데 적은 돈 알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진 않은 돈이죠. 그럼 또 역으로
한 달에 내가 소득은 한 2천만 원 버는데 집값은 한 5억짜리에 그냥 살고 있어. 그 경기도권에 그냥 아파트 하나. 경기도권에서도 약간 이렇게 조금 약간 충청도 쪽 가는 경기도? 네. 예, 뭐 이런 지역에 아파트가 살고 있는데, 뭐 돈은 뭐 좋은 직장 잘 다니고 돈은 2천만씩 벌어. 그럼 그게 부자인가? 아, 저는 그건 그거 아니다. 왜냐면 그 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2천만 원이면은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겠지만 정체돼 있다면 그 수준으로 정말 부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그게 요즘에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근로소득의 상승이 자산 가치의 상승을 도저히 못 쫓아간다. 네, 그렇죠. 열심히 내 몸을 다 움직여서 일해서 벌어봐야 이 매물은 저만큼 가겠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세운 기준은 내가 가진 자산 가치의 1%는 한 달에 벌자. 그럼 내가 30억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1%면 3천만 원을 네. 한 달에 벌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그러면 부자다. 네. 저는 그렇게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만약에 1%가 오버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6억, 5억, 6억 뭐 갖고 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 그럼 자기 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로 따졌는데 그렇죠, 1%보다 그렇죠. 더 버는 거잖아. 그러면 네. 부자잖아, 그 사람. 제가 왜 그 기준을 잡았냐면 이미 내가 투자를 해서 얻은 그 자산이 얼마가 이미 있잖아요. 그거의 1%가 나는 안 됐던 거죠. 현금 흐름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럼 이게 기준적으로 자산이 몇 억 이상이어야 됩니까? 제가 중요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자산과 현금 흐름을 같이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현금 흐름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조그맣게 창업을 조금 하게 됐어요. 지금 대표님인데? 대표라는 아니 얘기는-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사장이면 대표님이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아 예. 그럼 호칭을 바꿔야 되는데 대표님 아 근데 영업이라는 게 고개만 돌리면 아니에요. 가슴의 각도가 가야 돼. 이렇게. 맞습니다. 무인으로 아. 조그맣게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뭐 이런 공유 오피스도 요즘에 무인 시스템이 아, 많이 그렇죠. 되어 예. 있고요. 아. 예, 무인 빨래방, 사실 코인 노래방도 주인이 있지만 그쵸 거의 네, 무인이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스터디 카페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그것도 이제 어떤 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그럼 무인 어떤 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신 거는 또 현재 시대에 맞춰서 창업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네, 그렇죠. 직원이 없고 나도 안 가도 되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좀 작은 규모, 그죠? 그렇죠. 임대료도 좀 저렴하고. 최대한 내 투입을 이제 적게 하면서 왜냐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며칠에 한 번씩 가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건물이 무인 점포하고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무인 점포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다 관리를 해요. 특히 이제 임차인들의 상가, 그러니까 임차인들 점포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짜지구리한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고쳐요. 신경 쓰고 뭐 다 챙기고 이러고 그거 좀 큰 돈 들어가는 거는 전화 오죠. 아 이렇게 해가 장사 못 하겠어요. 임대료 이번 달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고치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죠. 임차인이 관리인 역할까지 해주는 게 꼬마 빌딩의 장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 그만큼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들하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그렇죠. 임차인한테 이렇게 좀 관리 좀 하시고 제가 이번에 임대료 올려 그러는데 뭐 얼마 올려주세요. 영업이 안 돼가지고 건물주님 조금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안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바빠서 건물에 못 오니까 사장님이 이 건물을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럼 저는 앞으로 신경 안 쓸게요. 대신에 임대료 안 올릴게요. 그렇죠. 라고 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건물 관리를 해주신다니까요. 자, 건물에서 나오는 매출이 커지면 꼭 내 건물이 아니어도 다들 애정을 갖고 그쵸, 맞아요.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돈 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이 건물에 있는 내각에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 건물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꼬마 빌딩은 그게 돼요. 왜냐면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딱 구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작은 가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꼬마 빌딩이니까. 자, 그러면 꼬마 빌딩을 어디에서 하고 싶으세요? 자,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지역을 고르기는 어렵더라고요. 돈을 맞춰 사야 네, 된다. 돈을 맞춰 사야 되는 아. 방법. 근데 이제 수도권이면 좋겠는데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뭐 저는 충청도권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충청도 가지 마. 가만 안 돼. 임대 수익은 잘 나올 텐데 충청도권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소송 들어오시면 안 되죠. 요즘 소송이 좀 무서워가지고.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도는 임대 수입은 잘 나오지만 나중에 양도 차익은 힘들 것 같아요. 양도 차익 힘들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부동산에서 1초마다 전화 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매수자한테 맞춰가지고 가격을 조정해줘야지 팔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덜 발생되겠죠. 그래서 내 목적이 임대 수익이다. 라고 하면은 충청도도 괜찮아요. 근데 내 목적이 양도 차익이다 라고 하면 충청권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나요? 제가 해보니 재테크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씨앗을 뿌려놓으면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30대, 20대 때만큼 못할 때 그제서야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다. 자,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